밥 한 끼 때문에 수십조 원짜리 공장이 돌아간다고요? 현실과 동화책을 구분 좀 하세요. 글로벌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제조업의 핵심 기지, 베트남. 하지만 매년 심각한 인력 이탈로 공장이 멈춰서는 고질적인 위기 앞에 글로벌 본사들의 고충은 깊어만 갔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난제를 놀랍게도 한국인이 관리하는 공장들만 완벽하게 비껴가기 시작합니다. 인력은 안정됐고 생산성은 최고치를 경신했죠. 전 세계를 경악게 한 이 기적의 비밀. 놀랍게도 그 정체는 단돈 몇천 원짜리 식판이었습니다. 대체 한국인들은 이 식판 위에서 무슨 비결을 발휘한 걸까요? 이제는 미국과 유럽의 빅테크 기업들마저 첨단 기술이 아닌 한국의 식판 시스템을 모셔가려 줄을 서고 있습니다. 조용히 국경을 넘었던 한국의 급식이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무기가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마이클, 정신 나갔어. 지금 분당 수천 달러씩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대체 라인 언제 돌아가? 글로벌 본사 수석 부사장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귀가 먹먹하도록 터져 나왔습니다. 위협 본사 놈들은 시차고 뭐고 안중에도 없다는 듯 새벽부터 불이 나게 독촉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수화기를 꽉 쥔 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을 속으로 삼키며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지들이 여기 베트남 하노이까지 와서 인부 한 명이라도 직접 잡아와 보든가. 시원한 뉴욕 사무실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며 숫자만 두드리는 새끼들이 뭘 한다고 난리야. 부사장님, 현지 최대 명절인 떼기간 직후라 인력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베트남에 진출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겪는 고질적인 그딴 변명 들으려고 너한테 그 막대한 연봉 주면서 공장장 앉혀놓은 줄 알아? 당장 내일까지 라인 정상 가동 안 시키면 네 커리어도 거기서 끝인 줄 알아? 툭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공장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분당 수백 개씩 부품을 뱉어내며 무서운 속도로 질주해야 할 최첨단 컨베이어 벨트가 오늘은 마치 멈춰서기 직전의 고물기계처럼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의 인력이 통째로 구멍이 나버리니 공정의 허리가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당장 라인을 돌려야 하니 옆 부서의 비숙련 인부들까지 급하게 끌어와 기계 앞에 앉혀놨지만 속도는 안 나고 불량품만 무더기로 쏟아지는 최악의 병목 현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넓은 공장을 가득 채우던 현지 노동자 만여 명 중 무려 4,000명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베트남의 음력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거대한 명절인 떼치 남기고 간 참혹한 상흔이었습니다. 실제로 매년 초가 되면 베트남에 진출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글로벌 대기업 공장장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리곤 합니다. 연중 가장 큰 명절인 떼 기간이 끝나면 고향으로 떠났던 현지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공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고향을 극진히 아끼는 현지 문화 특성상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간 이들은 조금만 더 쉬다 일하자는 생각을 하거나 안 그래도 전 세계 제조 공장이 밀려들어와 갈 곳이 널린 마당에 월급 몇만동, 이 땅으로 치면 단돈 500원 더 주는 역공장으로 옮겨볼까 하며 복귀 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리기 일쑤인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충성도보다 철저한 실리주의가 지배하는 이 바닥에서 글로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마이클 같은 외국인 공장장들에게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문화적 장벽이었습니다. 더 많은 계약 보너스를 약속하고 고용 조건을 파격적으로 제한해도 명절이 끝난 베트남 노동자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하노이와 방린의 거대 산업단지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하곤 합니다. 당장 가동할 인력이 부족해진 대기업들이 인력 에이전시에 막대한 뒷돈을 줘가며 옆 공장의 인부들을 서로 빼돌리는 처절한 인력 쟁탈전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의 공장 역시 인력 유출의 직격탄을 맞고 거대한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현지 사정에 정통한 인력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현 씨, 지금 뒷돈을 얼마를 달래든 다 맞춰줄 테니까 당장 숙련공돌로만 최소 500명만 구해와요. 본사에서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브로커의 헛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공점장님, 진정하세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노이 바닥 전체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미국계, 일본계 대형 제조사들 출근율 고작 60%대 맴돌면서 다 초토화된 거 모르십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긴 합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공단 저 끝에 있는 한국 기업 공장들 있잖아요. 거기는 오늘 아침 출근율이 100%랍니다. 연휴가 끝났는데도 인부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않고 전원 출근해서 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답니다. 월급을 대체 얼마나 더 주길래 그게 가능하단 말이요? 우리보다 더 주나? 아니요. 월급은 공장장님네랑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공장들은 밥이 다르게 나온답니다. 밥? 기껏 고작 밥 한 끼 때문에 이 지독한 인력 증발이 멈췄다고? 마이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철저한 비용 절감과 데이터 수율, 그리고 돈의 힘만 믿어온 뉴욕 출신 엘리트 공장장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단지 밥 한 끼라는 무기를 던진 대한민국 기업 삼성 웰스토리의 주방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밥? 기껏 고작 밥 한 끼 때문에 이 지독한 인력 증발이 멈췄다고? 전화기를 내려놓은 마이클 공장장의 입가에는 허탈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뉴욕의 냉철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잔뼈가 굵은 그에게 밥 한 끼 복지로 수만 명의 노동자를 통제한다는 건 도저히 믿기 힘든 미신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베트남 하노이 제조벨트의 열악한 인프라와 글로벌 기준에 한참 못 미치던 현지 급식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 진출해 있던 로컬 급식 업체들의 위생 관리는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체감온도 40도인 염천 아래 도로 위는 매연을 뿜어대며 달리는 오토바이들로 가득했는데요. 놀랍게도 현지 업체들은 그 뜨거운 뜨역대 아래서 아무런 냉장시설도 없는 오토바이 짐칸에 날고기와 날신선을 그대로 싣고 아스팔트 위를 수십 킬로미터씩 질주하곤 했습니다. 사실 배달 과정의 위생을 빼고 보더라도 당시 현지 업체들이 내놓는 급식이란 점심이라기보단 차라리 생존을 위한 투쟁에 가까웠습니다. 톡 불면 날아가는 거친 안남미 쌀밥에 정체모를 부실한 풀떼기 볶음, 그리고 누린내를 감추기 위해 짜고 자극적인 양념 범벅을 해놓은 고기 몇 점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40도 폭염 속에서 고된 노동을 이어가던 인부들에게는 이 부실한 식단 자체가 고역이었는데 진짜 비극은 이 멀쩡해 보이는 식판 밑바닥에서 소리 없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조리실 온도가 35도가 넘는데 냉장고도 없이 식자재를 바닥에 그냥 쌓아두면 어떡합니까? 현지 매니저의 다급한 외침에도 로컬 조리원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장 주방이었지만 창원에 방치된 식자재를 다루는 현지 업체들의 위생관념은 글로벌 기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되는 과정에서 이미 미지근하게 열을 받은 고기와 채소들은 에어컨도 없이 조리 열기로 가득 찬 주방 안에서 급속도로 신선도를 잃어갔습니다. 여기에 현지 조리원들이 고기를 썬 칼로 생채소를 그대로 다듬는 등 교차 오염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시판 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부들도 밥이 맛없고 먹고 나면 속이 부대낀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장 밖으로 나가서 다른 밥을 사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거대한 하노이 산업단지 특성상 공장 정문 밖은 황량한 산업도로와 먼지만 날리는 허허 벌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없는 현지 인부들은 매일 점심마다 부실한 밥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위장에는 서서히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려하던 최악의 시한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공장장님, 큰일 났습니다. 생산 2라인 인부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우려하던 최악의 시한폭탄, 바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식자재로 만든 로컬 급식을 먹은 현지 노동자 수백 명이 동시에 쓰러지며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잔인하게 돌아갔습니다. 수백 명의 송년공이 한꺼번에 병원으로 실려가자 먼지 하나 없던 최첨단 부품 라인이 순식간에 올스톱되었습니다. 1분 1초가 돈인 글로벌 제조기지에서 공장이 멈춰서자 지체 상금 수억 원이 실시간으로 허공에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이클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최대 바이어인 애플 본사 위생감사 총괄. 마이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이클, 지금 당신네 하노이 공장에서 대형 위생사고가 터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애플은 노동자의 위생 환경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당장 이번 주 내로 완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위생감사 탈락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부품 공급 계약을 전면 해지하겠습니다.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청천벽력 같은 계약 파기 경고장까지 날아온 것입니다.
사실 애플이나 파나소닉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대기업들은 단순히 부품의 품질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공장의 위생과 노동 환경까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까다로운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위생 불량으로 공장 라인이 단 1시간만 멈춰도 자신들의 신제품 출시 스케줄 전체가 도미노처럼 꼬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밥상 위생이 곧 납품의 생명선이었던 것이죠. 월급을 몇만 동 더 쥐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0도 폭염 속에서 식자재를 섞여 내보내는 현지급식 생태계를 통째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뉴욕 엘리트 공장장 마이클의 커리어는 여기서 완전히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3엔 초과에 몰린 마이클은 마침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화기를 들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한국 기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삼성 웰스토리죠? 저희 하노이 공장인데 제발 저희 주방 좀 살려주십시오. 벼랑 끝에 몰린 글로벌 대기업의 공장장이 마침내 대한민국 기업에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 공장장의 SOS 전화를 받은 한국의 대기업 삼성 웰스토리는 사실 베트남 하노이 제조벨트에서 무서운 속도로 전초기지를 다지고 있던 주방의 숨은 거물이었습니다. 보통 해외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은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듯 공장을 짓고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이라는 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텃세가 심한 로컬 식자재 공급망, 그리고 현지 조리 인력들을 바닥부터 교육해 통제하는 것은 대기업의 이름표를 달고도 수년의 세월이 걸리는 지독한 가시밭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성 웰스토리는 판을 통째로 뒤흔드는 과감하고 영리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처음부터 키울 시간이 없다. 하노이 바닥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알짜배기를 통째로 삼킨다. 그들이 레이더망에 포착한 기업은 현지 로컬 기업이 아니라 한국인이 베트남에 건너가 피땀을 흘리며 북부 하노이 일대의 급식 인프라를 먼저 개척해놓은 중소단체 급식기업, 바로 포세카였습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포세카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숨은 강자였습니다. 이들은 파나소닉 같은 이름만 대면 아는 네로라 하는 대형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주방 운영권을 따내 직접 급식을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하노이를 중심으로 무려 32개의 거대한 공장 밥상을 책임지며 현지에서 단단한 신뢰를 쌓아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삼성 웰스토리가 주목한 포세카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 현지 농가 및 도매상들과 수년간 피땀 흘려 구축해놓은 독점적인 식자재 유통망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현지 카르텔과 유통 인프라가 워낙 폐쇄적이라 식자재 조달이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포세카는 이 탄탄한 로컬 공급망을 이미 꽉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시장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삼성 웰스토리는 이 포세카를 전격적으로 인수합병해버립니다. 이것은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오만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포세카가 수년간 베트남 바닥에서 구르며 완성해놓은 소중한 자산, 즉 현지 최적화된 조리 인력, 안정적인 식자재 구매 네트워크, 그리고 외부 영업을 곧바로 뛸 수 있는 하노이 32개 사업장의 단단한 발판을 단숨에 흡수해버린 영리한 도약이었습니다.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과 포세카의 현지 실전 노하우가 결합하자 삼성 웰스토리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 거대한 비즈니스 서막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치열했던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침내 대형 식중독 사고와 애플의 계약 파기 협박으로 목이 죄어오던 마이클 공장장의 전화를 받은 구원투수 삼성 웰스토리의 정예 멤버들이 마이클의 공장 주방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흰색 위생모를 꼭 눌러 쓴 한국인 셰프들과 위생 전문가들이 주방을 장악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지 노동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인부들에게 점심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40도 폭염 속에서 오후 라인을 버티게 해주는 목숨과도 같은 낮잠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식 속도가 느려져서 낮잠 시간을 10분만 뺏겨도 인부들은 동요합니다. 배식 시스템부터 초스피드로 완전히 뜯어 고칩니다. 한국 특유의 빨라빨라 시스템이 베트남 주방에 이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열대의 지독한 기후를 정면으로 깨부술 삼성 웰스토리만의 진짜 비밀 무기가 하노이 공단 정문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급식의 격을 아예 다른 리그로 올려버린 전설적인 기술 초격차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주방 문 앞에 서 있는 저 거대하고 하얀 트럭들은 다 뭡니까? 공장 정문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 행렬을 본 마이클 공장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연을 뿜어대며 날고기를 싣고 오던 현지 업체의 낡은 오토바이들은 온데간데 없고 영화의 인공성애를 가득 머금은 거대한 대형 냉장 냉동 탑차 수십 대가 대열을 맞춰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삼성 웰스토리가 하노이의 뜨거운 폭염을 정면으로 깨부수기 위해 베트남 단체급식업계 최초로 전격 도입한 진짜 비밀 무게 물류 콜드체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실 현지 업체들이 이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산지에서부터 물류센터 그리고 공장 주방까지 전 과정을 얼려버리는 저온 유통망을 깔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자본 투자와 이를 유기적으로 굴릴 고도의 물류 시스템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단가 싸움에만 치중하던 로컬 기업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때 한국의 대기업은 특유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선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초격차 투자를 감행한 것입니다. 농가에서 갓 수확한 채소와 신선한 고기는 대지조차 녹여버릴 듯한 베트남의 떼약 배채 단 1초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산지에서 패킹되는 그 순간부터 영하와 영상의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냉장 트럭을 거쳐 공장 주방의 거대한 대형 워크인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식자재의 온도는 완벽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조리실 내부 온도 25도 고정. 그리고 지금부터 칼과 도마의 색깔을 전부 통일합니다. 한국인 위생 전문가의 단호한 지시에 현지 조리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도마는 칼 하나로 고기도 썰고 생선도 토막치고 야채도 다듬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 웰스토리의 사전에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고기용은 빨간색, 채소용은 초록색, 조리용은 파란색으로 칼과 도마의 색상을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현지 조리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교차 오염을 원천 차단당하는 이른바 한국식 과학위생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인부들에게 식사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낮잠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배식 라인의 동선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건더기 배정 문제로 자동화 기계 도입이 불가능해 일일이 손으로 퍼주던 국배식 단계는 늘 지독한 병목 현상의 주범이었는데요. 삼성 웰스토리는 기존의 느린 일렬 배식을 과감히 버리고 여러 줄로 동시에 받아가는 멀티 배식대를 구축했습니다. 수저의 위치부터 국자를 채우는 조리원의 손짓 타이밍까지 초 단위로 계산해 동선을 짠 결과 식당 회전 속도는 무려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가 병목 없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서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인부들은 그토록 원하던 꿀맛 같은 낮잠 시간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개혁 이후 첫 점심시간을 알리는 버저가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신반의하며 주방문을 열고 들어선 베트남 인부들의 입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식판 위에 올려진 것은 짠 양념으로 누린내를 가린 정체모를 고기 몇 점이 아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따뜻한 밥 위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신선한 현지식 고기 요리와 깔끔하게 다듬어진 채소 그리고 피로를 싹 날려줄 시원한 특식까지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야말로 대기업의 품격이 담긴 K급식의 정석이었습니다. 와, 밥이 하나도 안 부대껴. 고기에서 냄새가 전혀 안 나잖아. 인부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식판을 비워냈고 속이 편안해진 덕분에 꿀맛 같은 낮잠을 즐긴 뒤 무서운 집중력으로 오후 라인에 복귀했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공장장 마이클의 피를 말리던 집단 복통 환자는 거짓말처럼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전해들은 애플 본사의 위생 감사팀이 마침내 불시 점검을 위해 공장 주방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위생복을 갖춰 입은 조리원들과 먼지 하나 없이 빛나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그리고 완벽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식자재 창고를 본 애플 감사관의 얼굴에는 경탄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감사관은 들고 있던 체크리스트에 최고 등급을 써넣으며 옆에 서 있던 마이클 공장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대단합니다. 실리콘밸리 본사 기준보다 위생관리가 더 완벽하군요. 이번 위생감사는 역대 최고점으로 통과입니다. 부품 공급 계약은 예정대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물량을 더 늘리도록 하죠. 애플 감사관이 떠난 뒤 마이클 공장장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마침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웰스토리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공장의 점심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멈춰설 뻔했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첨단 생산 라인이었으며 위기에 처했던 미국인 공장장의 커리어였고 나아가 베트남 하노이 제조벨트 전체의 위생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대한 기술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인 총괄 셰프가 주방에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은 다름 아닌 잔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현지 인부들이 잔반통에 버리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데이터로 수치화해서 분석하세요. 매일 쏟아지는 수천 명분의 잔반을 분석하는 일종의 빅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물류센터 내부에 전문 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대량 조리 기술과 엄격한 위생 프로세스를 현지인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이 과학적인 데이터와 인프라의 결과물이 마침내 식판 위에 구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 밥이었습니다. 웰스토리는 연구 끝에 날아가는 안남미의 한국산 품종의 찰기 있는 쌀을 가장 맛있는 황금 비율로 절묘하게 섞어 밥을 지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부드러운 윤기가 흐르는 밥맛을 본 현지 인부들은 첫 한 숟가락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잡채와 강력한 불맛을 입혀낸 불고기 덮밥이 특식으로 나오는 날에는 식당 내부의 풍경이 아주 흥미롭게 돌아갔습니다. 일반 현지식 라인도 평소처럼 준비되어 있었지만 인부들의 발걸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한국식 특식 배식대로만 쏠린 것인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특식 라인으로만 수백 미터의 인간띠가 길게 늘어서며 먼저 특식을 차지하려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맛 뒤에 찾아온 현장의 안정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제조 공장들의 가장 큰 불치병은 로컬 급식의 위생 불량으로 터진 무더기 단체 식중독이었습니다. 언제 공급망이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리스크였는데요. 삼성 웰스토리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식단 자체를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한국식 발효 기술이 담긴 김치와 따뜻한 미역국 등 겉모습은 현지인들에게 친숙하지만 조리법은 완전히 차별화된 K 건강식을 전면에 배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큼하고 매콤한 한국식 발효의 맛과 펄펄 끓여내는 뜨거운 국물 문화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낯설어하던 인부들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기가 쏙 빠진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자 매달 마이클의 피를 말리다 위생적인 배탈과 단체 식중독 우려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제로가 된 것입니다. 먹고 탈나지 않는 안전한 밥상이 마침내 글로벌 빅테크의 최첨단 라인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의 골칫거리였던 식중독이 사라지고 매일 점심마다 눈과 입이 즐거운 최고급 밥상이 차려지자 현장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베트남 인부들 사이에서 이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는 참을 수 없는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차려진 K급식 식판을 정성스럽게 촬영해 쇼폼 플랫폼인 틱톡에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 웰스토리, 한국 음식, 신의 직장 같은 해시태그를 단 영상들이 베트남 전역의 알고리즘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뿜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내부의 깔끔한 멀티배식대 풍경, 윤기가 흐르는 불고기 덮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가락 하트를 날리는 댄스 챌린지 영상들이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하노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틱톡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대체 여기가 공장 식당이 맞냐? 웬만한 하노이 맛집보다 훨씬 잘 나온다. 마이클 공장장은 인부들에게 신의 직장을 만들어줬구나. 저 공장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나요? 지금 당장 이직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 공장의 베트남 인부들에게 밥을 주러 들어왔던 한국의 급식 시스템. 하지만 주변 공장 인부들의 엄청난 부러움을 사던 이 꿈의 밥상이 한국 공장뿐만 아닌 순수 외국계 공장 주방에까지 이식되자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급기야 타사 공장의 인부들이 마이클의 공장으로 이직 서류를 던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지며 인터넷 공간을 넘어 실제 오프라인 공단 전체가 한국 급식 트렌드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밥상 하나가 공장의 브랜드 가치를 바꾸고 수천 명의 현지 노동자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비즈니스적 지각 변동이자 베트남 급식 시장 정복을 알리는 축제의 서막이었습니다. 마이클, 공장에서 일어난 한국식 급식 열풍은 단순한 인터넷 공간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바뀌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철저하게 숫자를 다루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이었습니다. 매달 공장의 골칫거리였던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눈에 띄게 급감하기 시작했고 고질적이던 식중독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자 공장의 일일 생산성은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맛과 위생을 잡았더니 기업의 생존이 걸린 생산성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 믿기 힘든 데이터는 하노이 공단에 진입해 있던
전 세계 글로벌 건물들의 귀에 순식간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초조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만의 대형 전자제품 제조 기업이자 애플의 핵심 협력사로 이름을 날리던 메가캐리어 위스트론이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제조기업들에게 해결 불가능한 불치병과 같던 베트남 현지 공장의 문제를 한국의 급식기업이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공장 전체가 시계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삼성 웰스토리의 주방을 쓰면 공장이 안정된다. 이 한 문장의 신뢰는 100마디의 영업 로비나 화려한 제안서보다 강력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대만의 위스트론 경영진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거대한 베트남 공장 주방을 한국의 삼성 웰스토리에게 통째로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뒤이어 독일의 글로벌 화학 소비재 기업인 henkel을 비롯해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의 위생 시스템과 식단을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공단 전체에 한국식 주방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시샘어린 비아냥과 차가운 시선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해외에 나가서까지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쉽게 시장을 수주한 것 아니냐는 도발이었습니다. 삼성이니까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뒷배가 있었고 그룹사의 든든한 안방 지원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으니 가능했던 온실 속 화초 같은 성공이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초기 계열사 물량에만 의존하다가 한계를 맞이하곤 했기에 이들의 의심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 웰스토리가 세상에 공개한 베트남 시장의 진짜 성적표는 그 오만한 편견과 시샘을 단 한 번에 철저하게 뭉개버렸습니다. 베트남 진출 이후 거둬들인 전체 매출 중 삼성 계열사를 제외한 순수 외국계 대기업 및 현지 로컬 기업으로부터 따낸 사회 매출 비중이 무려 80%에 달했던 것입니다. 100억 원을 벌면 그중 80억 원은 삼성의 이름값을 떼고 오직 현지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공개 입찰 경쟁에서 승리에 쟁취한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가진 진짜 경이로움은 바로 치밀한 기획력에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진출 초기 현지 업체 인수합병이라는 빅픽처가 이 사회 매출 80%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 공장 반만 주러 안일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포세카를 인수하며 그들이 가진 현지 최적화된 조리 인력과 식자재 구매 네트워크, 그리고 32개 사업장이라는 실전 무기를 단숨에 흡수했습니다. 그 철저한 준비성이 마이클 공장의 위기라는 결정적인 기회와 만나 폭발적인 도미노 효과를 낸 것입니다.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과 시스템에 현재 실전 노하우가 결합하니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룹사의 그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오직 밥상의 품질과 독보적인 위생 시스템, 그리고 치밀한 시장 분석만으로 현지 진검승부에서 거둔 완벽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공장 인부들의 타향살이를 달래주러 들어왔던 한국의 급식 시스템. 그러나 그들은 이제 국경과 문화, 자존심을 불문하고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업 안정성을 책임지는 글로벌 공급망에 보이지 않는 통제자이자 베트남 급식 시장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단 한복판에서 증명해낸 이 압도적인 성공 방정식은 웰스토리에게 거대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완벽하게 통제해본 이 경험과 데이터는 그 어떤 보수적인 시장의 문도 열 수 있는 치트키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평정한 이들은 베트남을 넘어 마침내 전 세계 비즈니스의 심장부라 불리는 미국과 유럽의 대형 급식권까지 단숨에 따내는 기염을 토합니다. 사고권에 쟁쟁한 글로벌 급식 거물들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주방 시스템이 미 대륙과 유럽 영토까지 당당하게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보수적인 서구권 시장마저 단숨에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시스템. 그 핵심은 현재의 척박한 환경을 기술로 정면 돌파한 3대 인프라 팩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아열대 기후를 잠재울 완벽한 산지 콜드체인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식자재가 쉽게 상하는 현지 환경에서 진출 초기부터 섭씨 10도 이하를 유지하는 첨단 저온 물류센터를 구축해 밭에서 수확한 채소가 식판 위에 오를 때까지 단 1도도 변하지 않도록 온도를 데이터로 통제했습니다. 여기에 현지인의 미각을 정밀 분석한 빅데이터 식단 설계가 시너지를 냈습니다. 매일 밤 잔반을 확인하며 어떤 향신료에 거부감을 느끼는지 숫자로 계량화했고 날아가는 안남미에 한국산 품종의 쌀을 황금 비율로 섞어
부드러운 윤기와 찰기 있는 최고의 밥맛을 창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을 완성한 진짜 무기는 현지 인력을 전문가로 재탄생시킨 전문조리 아카데미였습니다. 한국의 베테랑 총괄 셰프들이 현지 조리사들을 1대1로 전담 마크하며 고마와 카레 색상을 분리해 교차 오염을 100% 차단하는 한국식 위생 습관을 손끝에 완벽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 철저한 기술력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우리를 단순한 공장의 부품이 아니라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인간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졌고, 매달 수백 명씩 공장을 떠나던 이들의 발길을 돌려세운 것입니다. 흔히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두고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공정을 위해 수십조 원의 자본을 쏟아붓지만 그 거대한 타이탄을 움직이는 최종 주체는 결국 인간, 즉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입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된 공장이라도 안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쓰러지거나 이탈해버린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그 즉시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공장 인부들의 밥을 지으러 조용히 국경을 넘었던 한국의 급식 시스템. 그러나 철저하게 계산된 냉장물류, 데이터 기반의 미각 분석,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위생 프로토콜이 결합한 K급식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의 산업 현장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따뜻한 식판을 채워가며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수호하는 힘. 밥상 위의 기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거대한 수호자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영토를 거침없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십조 원의 자본과 첨단 기술이 부딪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쟁터. 하지만 그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최종 주체는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정성스러운 한국의 밥상이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K푸드의 맛에 열광하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 푸드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제 세계 첨단 산업의 현장마저 조용히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급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부를 장악한 대한민국의 주방.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